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병준입니다. 갑자기 사실 의뢰를 받고요. 어떻게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해설사, 뭔가를 전달을 하고 뭔가 안내를 하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해설사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나온 거는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직업군들, 전문 직업군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가이드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무진장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자격을 얻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1호 인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유일한 게 가이드 자격증이었어요. 그 시절에. 그런데 이분들은 진짜 국사부터 엄청난 공부를 해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같은 학년에 40명 중에 1명 이렇게 땄어요. 근데 그분들이 외국인이 오면은 가이드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경복궁에 가면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고 또 어디에 가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고,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지금,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그 문화관광 해설사를 도입할 때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꼭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자원봉사해야 돼요. 말 그대로 돈 받으면은 바로 이제 그만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가 만들어진 지는 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지역마다 가보시면은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소에. 근데 그분들은 한 12월쯤 되면 대부분 안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하루 나오시면은 이렇게 비용을, 자원봉사지만 돈을 3, 4만 원 정도 받으세요. 근데 그게 국고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새해 예산 나올 때까지. 그게 딱 언제쯤 떨어지냐면 12월 초쯤에서 15일 사이에. 왜냐면 이런 케어 관리를 잘 못하면은 12월 말까지 못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3명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4명 나왔어요. 그럼 4명 도장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씩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되면 어디는 12월 3일을 끝, 어디는 12월 10일 날 끝, 어디는 12월 15일까지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개개인 팀이 아니라 따지면 관리를 개개인으로 관리를 해요. 좀 그 뜻은 아시겠어요? 네, 개개인 해서 약간의 경쟁을 시키면서 민원이 생기면은 옆에 사람들이 못 살게 굴어서 관두게 만드는 좀 안 좋은 방식이에요. 제가 볼 때 좀 팀워크를 안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노조 설립을 잘 못하게 해요. 좀 안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협력이 됐을 때 시너지가 더 날 건데 그 협력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 대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회 개인 상을 주게 해놨어요. 그렇게 팀을 주라고 해도 안 줘요. 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공무원분들은 개개인 관리하기는 쉬워요. 어쨌든 그런 게 우리나라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이름으로 만들어지다가, 또 이제 부처별로 각 부처들이 뭔가 자격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인 부처가 산림청입니다. 바로 옆에 서울숲도 있고, 서울숲 지금은 100% 민간인타워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이제는 안 계세요. 이것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1인 시위도 많이 했고, 이거 우리 보따리 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숲 해설가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의 산림청이 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쯤 이게 시작이 되냐면 19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고 나서 많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 근데 그 중에서 좀 고급 일자리 없나? 찾을 거예요. 이거
모 교수님께서 숲 해설이라는 게 외국에는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숲 해설가 모집이 됐어요. 그분들은 교육을 받으면은 도장을 찍어서 월급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돈을 받고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거듭하다가 이거는 자격 제도로 해야 되겠다, 산림청에서. 그렇게 해서 그게 2000 한 몇 년도일까요? 2005년도죠. 6년도쯤에 숲해설가 자격제도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많이 해설을 했어요. 해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저하고 몇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제도를 빨리 도입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려면 교재도 개발해야 되고 표준 교재 수준이라는 걸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고 기존에 하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보완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했죠. 뭐 교수님이 이제 대구대학인가 어디 교수님이 그 영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6가지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한 2년 해보고 나니까 이런 6가지의 문제가 그대로 돌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냈어요. 간담회를 했더니 그때 기간이 11개인가 기간이었었는데 이분들이 기득권을 또 주장을 하셨어요. 더 내주지 마라. 여기면 됐다. 그래가지고 또 판을 못 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있다가 산림청이 했다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은 부처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농업 쪽에서 농업이 죽는다 그러면은 뭔가 살려야 되겠다. 농촌 살리기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반대 절대로 안 해요. 농촌을 살리겠다는데 도시 국회의원분들도 반대 안 하십니다. 일단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농업 해설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해양수산부 때는 해양부에서는 습지 해설사를 또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사회환경 지도사, 자연환경 해설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각 부처별로 뭔가의 그 이제 제도를 하나씩 다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그 부처 중에 절실함이 있는 부처가 있어요. 절실함. 야, 이 우리 부처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일거리를 새로 만들어야지 하는 것이 산림청이에요. 산림청은 진짜 절실합니다. 언제나 이거 흡수될 것 같다. 언젠가 계속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숲해설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등산 안내인 제도, 유아 해설사 제도, 제도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숲해설가 기간이 지금 거의 50개 됩니다. 전국에. 근데 그 중에서 거의 80% 정도는 거의 이제 개정 휴업 상태. 왜 손님이 떨어지니까 모집이 안 되면은 문 닫는 거예요. 요즘 인기는 유아 생태 안내자. 거기는 한 19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근데 190만 원을 내면은 취직이 되느냐? 안 돼요. 취직은 보장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인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각 부처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제가 이제 있는 기관에서도 자연환경 예술사 인증 기관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사회환경 지도사, 이 두 개가 환경부 거예요. 사회환경 지도사 제도를 만들 때, 저도 이제 연구에 참여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워크숍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했는데, 환경부 입장은 뭐냐면은 법이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시행은, 그러니까 환경부는 좀 느슨해요. 우리나라의 환경부에 있는 법만 따져보면 전 세계에 좋은 법은 다 있는 나라입니다. 없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별의별 법이 다 좋다 그냥 법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시행하고 안 시행하고는 그때 갖다 달라요 같은 거죠. 그래서 사회환경 지도사 제도를 먼저 만들었는데 자연환경 해설사를 먼저 치고 나왔어요. 국립공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국립공원에 있는 자연환경 해설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규직화한다. 그래서 아주 요즘 뜨고 있습니다. 한 500명이 바로 정규직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이 분위기, 사회 분위기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숲해설가는 정규직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2달 월급 안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환경해설사는 국립공원에 12달 받았어요. 그래도. 그러면 퇴직금이 있겠죠. 정규직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5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습니다. 이번에 정부 바뀌고 제일 수혜 1호로 받았어요. 나는 인천공항의 청소 아주머니들이 1호 받을 줄 알았더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어쨌든 공사인이라고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고 어쨌든 거기는 대통령께서 가시고 막 그랬는데도 아직 결정은 덜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해설사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요옆 서울숲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여기도 이제 민간 위탁이 프로그램 위탁만 쭉 해왔어요. 서울 그린 트러스트라는 곳에서 받아서 쉽게 말하면 한 3억 연 4억 5천 이렇게 받다가 40억 정도로 전면 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틀릴 거예요. 그 시설부터 모든 걸 위탁을 받는 전기값 위탁비에서 내야 돼요. 수돗물값 위탁비에서 내야 돼요. 전화값 뭐 다. 그러니까 시설까지 다 받았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어요. 고이즈미 총리가 있었죠. 그때 이제 일본 경제가 안 좋았고 어떻게 하면은 일본 경제를 살릴 것이냐. 근데 일본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게 시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환경 같은 거가 자연환경 해설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활성화됐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한국도 그 많죠. 묻지마 살인 왕따 이런 게 일본에서 먼저 이즈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다 모였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사회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급격한 경제 발전과 여러 가지 나오긴 나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 난 게 뭐였냐면 어릴 때일수록 자연의 생명의 소중함을 만날 수 있는 야외 체험 교육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소중함, 생명 소중함 이런 거를 관찰을 어릴 때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교도소를 지을래, 도서관을 지을래 할 때 도서관을 지어서 교도소를 적게 만들어 이런 논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초학적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센 아주 그냥 가방이 이만했는데 반 이하로 줄이고 초등학교 특히 수업 중에 자율학습, 우리 CA 활동, 야외 이런 활동을 국가가 지정을 해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숙박형, 비숙박형 이거를 일본 전역에 저희가 그때 대강 얘기 나오는데 8,000개 정도의 시설을 급속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국비나 시비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거 관리 운영비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위탁을 하자. 그래서 일본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정관리자 위탁제도라고 해서 이거를 많은 단체나 이런 곳에다가 민간 위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억이 들어갔던 시설을 6천만 원에 살 사람. 프로그램이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데 행정에서는 1억 가지고 안 되는 일을 민간에서는 6천이면 남는 거예요. 자원봉사 시스템을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뭐까지 갔냐면은 기업들도 합니다.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CSR을 공원 하나를 우리는 하겠다. 그리고 그 대신 원칙 기업들은 이렇게 홍보 앞에다가 서울숲 아니고 삼성 서울숲이라고 붙여달라. 그러면 40억 안 받고 한다 우리는.
똑같은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조금 논쟁이 있어요. 야, 이거 무슨,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아니지 않냐? 기업까지 이것들이 숟가락을 들고 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한 80%는 지정관리자 위탁제도로 다 넘어갔습니다. 한국도 그 추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들에게 넘겼을 때 더 활성화된다. 여기 서울숲이 대표적인 겁니다. 제일 큰 민간 위탁 사례예요. 저는 한 8억 7천까지는 민간 위탁비 받아봤는데 40억까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추세로 해서 사회 해설가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더 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저는 이제 자연환경 해설에 대한 강의를 지식적인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하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PT를 간단한 걸 하나 가져갔어요. 이걸 보시고 이어서 또 제가 해설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아야 그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다들 이렇게 자연환경에 대한 견문이 넓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퀴즈를 한번 내보고요. 맞춰서 제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선물은 뭘까요? 뭐 같아요? 자연물이에요. 도토리예요, 도토리. 도토리인데 우리나라에서 본 도토리랑 틀려요. 길어요.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색깔 톤도 진하죠? 얘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근데 일본 도토리는 이렇게 큰 애들이 많은데 뚜껑은 베네모같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제가 뚜껑은 국산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고리는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중국이죠. 그래서 이게 한중일 합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없으면 이런 고리를 이렇게 싸게 구매할 수가 없어요, 세계인들이.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이 환경 문제는 3개국이 협력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하고 중국 애들 만나서 이거 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지네 나라 거 썼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은 도토리묵을 안 해 드세요. 그리고 이게 상록성인데 나무 한 그루에 한 5,000개씩 떨어집니다. 아니 누래요 바닥이. 근데 얘는 벌레도 안 먹고 우리나라 도토리는 한두 달 지나면 싹 갈라지거든요. 안 갈라져요. 얘는 2년이 돼도. 이거 재작년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색깔도 안 변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핸드폰 거리로 쓰는데요. 그냥 드리긴 그렇고 퀴즈를 맞추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해서 꽃 문제도 낼 수 있을 거고 나무 아니면 새 뭐 이런 데 그래도 새부터 먼저 해볼게요. 수준을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하면 될까요? 중1로 가요? 네. 말 안 듣는 중2? 네. 어쨌든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시작하겠습니다. 저 혹시 못 맞추면 또 그렇잖아요. 자, 혹시 우리나라에는 날아다니는 새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에서 사는 새들을 텃새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네.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텃새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못 보던 애가 나타났어요. 야, 너 어느 동네에서 왔어? 막 이러면은 그걸 텃새 부린다. 예. 일본 말로 나와바리? 예, 뭐 그런 거죠. 텃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름에만 오면은 여름 철새라고 그러겠죠. 그럼 겨울에 오면은 겨울 철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름 철새도 아니고 겨울 철새도 아니고 텃새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시베리아까지 갑니다. 호주에서 날아와서 우리나라 서양 갯벌을 거쳐서 시베리아까지 가는 애들을 예자로 뭐 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 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예, 거쳐가는. 네. 이동철새. 아, 내자 맞네요. 네, 근데 답은 아니네요. 비슷해요. 이동철새 뜻은 비슷한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 명령입니다.
지나가는 새. 지나갈 새. 지나갈 새. 아, 너무 이게 아닌데. 초등학교 5학년 다 맞춰요. 야, 진짜. 이거 더 낮춰야 되나요? 아니, 단순 명료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그네 새라고 그래요. 제 친구 나그네 새라고 계속 그렇게 나그네 새. 근데 이거는 사실 반칙이에요. 정확하지 않으시니까 손 안 들고 던져보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던져보다가 맞추신 경우 앞으로는 그런 거 못 줘요. 나그네 새라고 그래요. 아주 명확하죠. 그럼 한 번 더 명확한 거 가볼까요? 얘는 나그네 새도 아니에요. 철새도 아니에요. 텃새도 아닌데 얘가 여기 왜 왔지? 태풍 막 불고 이래가지고 원래 없어야 되는 애가 온 애가 내자는 무슨 새라고 그래요? 선물 꺼내지 말까요? 이번에는요 맞추면 제가 2개 드립니다. 이거 다른 거 드려요. 다른 거. 얘는 신형인데요. 네, 못 쓰는 천에다가 못 쓰는 솜을 가지고 도토리 뚜껑에다가 도토리 같이 만드는 건데요. 여기는 스마트폰도 꽂을 수 있는 이어캡에 꽂을 수 있는 거예요. 2개 드립니다. 옆에 분도 이렇게 하나 받아서 옆에 분 거. 못 맞추세요? 나그네 새도 아니고. 얘가 원래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얘가 길을 잊어버리고 여기 왔어. 얘가 왜 있지? 우리나라에 온 애가 아닌데? 이런 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자예요? 저요? 하고 해봐주세요. 던지기 없기. 네, 던지기 없기요. 그냥 자신 있게 하세요. 그냥 손 들고 그 대신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저요? 다 들고. 틀려도 상관없죠. 무슨 상관 있어요? 안 받으면 되지. 네. 손 들고. 손 드세요. 이분이세요? 손 드세요. 네. 손 드실 거 아니에요, 이거? 외환이세. 네? 외환이세. 외환이세?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흔적이에요. 너무 고민 많이 하셨어. 고민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그냥 단순 명료한 답이에요. 분류는 진짜 그렇게 해요. 제가 아까 답도 다 얘기했어요, 사실은. 해봐요. 네. 틀려도 떠돌이세. 떠돌이세? 너무 노숙자를 연구하는 네. 틀려도 길 잃은 새. 길 잃은 새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길을 잃었다고 아까. 이거는 선물 주세요, 주변에. 자, 그럼 결정했습니다. 제가 수준을 초등학교 2학년으로 가고요. 뭐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2학년 갈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이거 안 돼요? 위로 누르시면 그건 포인트고요. 네. 요거죠. 네, 안에 두 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산을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등산로가 있는데 옆에 보면은 뭔가 이 어린이가 안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가 보면은 이게 나무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들 키가 크지 않고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다.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 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숲을 우리가 헤치고 숲을 헤치다 보면은 가시에 찔리고 뭔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관목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관목이라고 해서 키가 작고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완충지대에 사는 애들이에요. 길가식물, 일명 민가식물.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시가 있다. 두 번째는 곁가지가 많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뭐냐면은 찔레라는 거예요. 찔레. 얘 찔레꽃. 근데 옛날에 노래 찔레꽃 붉게 물드는 남쪽 나라 내고야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예, 찔레꽃이 붉게 물든다. 하얘 이렇게. 근데 왜 붉게 물든다고 그랬을까? 했는데요. 그거는 남쪽 나라 자기 고향을 얘기했던 건데요. 작사자께서 오동도 이런 데 가보시면은 봄에 굉장히 빨갛게 피는 해당화
동백꽃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길가에는 찔레가 있는 거예요. 숲 가에는 찔레가 있고 안에는 숲이에요. 본숲이 빨간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다른 건데요. 얘도 가시가 있는 애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하고요. 자, 얘는 둘 다 소나무일까요? 둘 다 소나무예요. 근데 틀린 게 뭐냐? 얘는 입이 2개고 저는 입이 3개예요. 얘는 우리나라 소나무예요. 2개짜리는. 3개짜리는 니기다 소나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온 소나무예요. 일본 아니에요. 니기다라고 그래서. 자, 이거 우리나라 소나무예요. 틀린 게 뭐냐? 격가지가 나와요. 3개짜리는 이렇게 격가지가 나옵니다. 니기다 소나무. 좀 더 명확한 거 보시면 우리나라 소나무는 깨끗하죠. 예, 북실북실하죠. 이게 이제 니기다 소나무가 많습니다. 사실 산에 가보시면은. 이건 소나무를 옛날에 왜 심었냐? 니기다 소나무를 화목감으로서 친 거예요. 불 뗄 때. 왜? 송진이 있기 때문에요. 기름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나무는 자르면은 나무를 잘라야 돼요. 얘는 격가지가 계속 나와. 계속 잘라서 나무를 자르지 않아도 어쨌든 화목감으로 심었던 나무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소나무를 무엇으로 살까? 얘는 이렇게 붉죠, 약간. 우리나라 소나무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소나무는 바위가 있는 곳에서도 잘 살아요. 왜 저렇게 소나무가 바위가 있는 데서도 잘 살까요? 아직 못 느끼셨나요? 좀 이따 느끼게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소나무가, 자 보실까요? 우리나라 애국가 이전에 남산의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철갑 두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아까 봤던 나무 철갑 두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거기는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 틀려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산에 가셔서요, 소나무가 많은 이 가까운 남한산성 큰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궁궐터 주변으로. 거기는 소나무를 일부러 키웠어요. 소나무가 아닌 나무는 다 잘랐기 때문에 소나무가 사는 거야. 그런데 있는 위치를 보다 보면은 바람을 많이 타는 곳에 있는 애들은 껍질이 굵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는 보시면은 껍질이 다 굵어요. 속에 푹 들어가 있는 애들, 바람을 별로 안 타는 애들은 껍질이 안 굵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그 얘네들도 같은 소나무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내가 소나무를 살 일이 있다. 껍질이 굵은 걸 사야 될까요? 얇은 걸 사야 될까요? 굵은 거 사야 돼요. 왜? 곱게 자란 애들은요, 옮기면 이게 딴 나무에 비해서 진짜 소나무는 옮기기가 너무 힘든 나무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소나무를 옮긴 소나무 보면은 땅을 깊이 파고 안 묶고요, 띄워요. 위에다가 흙을 덮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볼록하게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딴 나무는 그렇게 안 심습니다. 소나무는 그래요. 그래서 띄워서 심고 그 얘기는 부드러운 흙이 잔뿌리를 빨리 내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는 옮겨놓으면 굉장히 큰 나무를 지지대를 잘 받쳐줘야 됩니다. 아까 비싸거든요, 소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비싸요. 자, 다른 나무들은요, 나무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무값도 몇 센치, 직경 몇 센치는 이렇게 조달청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소나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나와 있냐? 모양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나라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2주 뛸까, 3주 뛸까, 사실은 이런 감정하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틀려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요거는 300이냐, 아니면 이거 100만 원이냐,
그냥 이렇게 좀 전문가가 진단을 하는 거에 따라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소나무는 사실은 간극공사하는 사람들이 소나무 심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유동성이 워낙 좋으니까요. 야, 소나무 10그루 심어. 근데 얼마짜리로요? 그럼 한 그루에 한 100만 원짜리 심어드릴까요? 아니면 한 300만 원짜리?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딴 거는 유동성이 없어요. 두께 몇 그루 딱 이렇게 나오는데 소나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업자들도 좋아하고 공무원도 좋아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이거는 솔방, 우리가 생각하는 솔방울이 이렇죠. 네. 이렇게 되는 때는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요, 몇 년이 걸립니다. 이런 거를 1년 이상 자라고요, 요렇게 시작이 돼요. 몇 년 걸려야 저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소나무가요, 낙엽이 질까요, 안 질까요? 낙엽이 진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안 질 것이다. 예, 집니다. 화렵수는 1년에 한 번씩 져요. 침엽수는 2년에 한 번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난 새 잎은 겨울을 나는 거예요. 작년에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년이 걸린다, 얘네들은. 왜냐하면 갈잎이 계속 떨어져요. 걔네는 2년 만에 떨어지는 애들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잣나무예요. 잣나무. 맛있는 잣이 달리죠. 잣나무는 잎이 5개예요. 그래서 침엽수에서 잎이 2개냐, 3개냐, 5개냐 하면은 3가지의 나무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잣나무도 2가지입니다. 얘는 잣나무인데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해서 잣이 안 달리는 잣나무예요. 공원 같은 데 가면 많아요. 우리 공원에 잣나무가 있는데 잣은 안 달려요. 솔방울이 달려요. 긴 솔방울. 그래서 걔는 스트로브 잣나무라는 그런 잣나무이다 보시면 되고요. 묘제와 소나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왜 소나무가 돌 있는 데서도 잘 자랐냐가 보인다. 문화관광 해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이 워낙 훌륭하셔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가 이쪽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진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얘 보세요. 이렇게 다 이쪽을 향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쪽을 향해서 가지를 뻗었을까요? 묘지를 향해서. 햇볕이에요. 햇볕. 다른 데 뒤쪽은 다 다른 나무가 가리지만 이 묘지 있는 쪽은 나무가 없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지를 뻗어야지만 햇볕을 많이 볼 수 있죠. 광합성을 해야 되고, 얘는 햇볕만 있으면 잘 자랍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퀴즈 하나 더 나갈까요? 자, 우리가 사자성어 아시죠? 사자성어. 훌륭한 사자성어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한 그루의 소나무가 외롭게 서 있다를 내자로 사자성어로, 선생님은 이제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되고, 예, 예, 내자로 사자성어니까 당연히 내자겠죠. 누가 손들면 제가 대신 대답해서 답변. 제일 뒷자는 송이에요. 송. 소나무 송자를 쓰죠. 아, 3자만 맞추면 되는데. 아, 그러면 2자만 맞추게 해드릴까요? 세 번째는 장이에요. 네. 예? 딩동댕입니다. 낙낙장수 맞추기 너무 어렵게 맞춰요. 3개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혼자 뭐 집에 가서 줘야 하는 이런 거 없게요. 일단 내부 인력이 먼저 받고 나눠 이제 가는 겁니다. 낙낙장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좋은 문화재이죠. 그런데 이 벚나무나 돌배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벌레가 잘 안 껴요. 벌레가 보면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절 주변이 전부 소나무예요. 침엽수가 있는 곳은
곤충이나 이런 충들이 별로 활동을 못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화학물질 분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송진이에요. 송진 성분 이런 애들이 다른 곤충들을 못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방부 역할도 하고 있다. 근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소나무가 산불이 났다 그러면 끝장이에요. 옛날에 강원도에 낙산사라는 절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 낙산사 주변이 전부 소나무 밭이에요. 그게 이제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데 막아보려고 소방관들이 가서 주변에 있는 절 주변에 있는 나무를 한 20m까지 다 잘랐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제 이 절을 어떻게 지켜보려고. 그런데 철수했습니다. 결국은 못 지켜요. 100m 정도 밀었으면 모르겠어요. 100m 정도 한 그루도 없이 바깥으로 뺐으면 살렸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무가 오래 되다 보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썩습니다. 속이 썩어가지고 겉은 멀쩡해요. 썩으면 가스가 발생해요. 쉽게 말하면 가스통이 서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산불이 나면 뭐가 뻥뻥 터집니다. 야, 저 누가 부탄가스를 버렸나 보다. 아니에요. 가스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터지면은 이 나무가 날릅니다. 가스가 밑에서 터지거든요. 그럼 이 10m, 20m 되면 나무가 날아가요. 불을 잡고. 그리고 강을 뛰어넘어요. 2, 30m 날아가는 건 일도 안 해요. 큰 숲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숲을 끌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무슨 큰 종이 있었는데 종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게 소나무예요. 그런데 강원도에 그 소나무 숲이 없어지고 제일 괴로워했던 직업군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진짜 하루에 50만원, 하루에 100만원, 어떨 때는 200만원씩 벌었어요, 이분이. 자식한테도 위치를 안 가르쳐줬어요. 뭐죠? 송이버섯이죠. 송이버섯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나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소나무, 솔밭이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끝났죠. 야, 그래서 망연자실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다시 심어야 된다 주장해서 소나무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80년에서 100년 계셔야 다시 옛날에 송이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소나무를 다 심을 수 없잖아요.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두 유형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그 장소가 진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불이 안 났다면은 절대 허가가 안 날 골프장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심증한데 물증이 없는, 어쨌든 절대 허가가 안 날 자리에 골프장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 한 몇 년을 그대로 냅뒀어요. 그랬더니 그 장소가 전부 산나물밭으로 쫙 변했습니다. 왜? 소나무가 빽빽가 있을 때는 햇볕이 안 들어오죠. 갈잎이 쫙 덮었죠. 씨앗을 못 튀게 하죠. 아무것도 나무 밑에는 안 자라요. 그랬는데 하늘이 열렸죠. 양질의 퇴비가 대지를 또 줬죠. 뜨거운 기운 때문에 깊숙이 있었던 씨앗들이 싹을 튀죠. 싹이 묻혀 있다고 싹만 못해서 그렇지 안 썩고 있어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나물밭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한테 독점을 주는 거를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숲은 언제나 인간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베풀기만 했죠. 인간들이 없애고 골프장 만들고 도로 만들고 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러니한 게 강원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소나무를 괜히 너무 좋아해요. 그냥 제일 좋아하는 나무 하면 소나무예요. 그래서 소나무의 솔잎 혹파리라는 병이 아주 크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도 있었고요. 일본은 치유를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다가 살 애들은 살고
죽을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설리 폭발이 때문에 예산을 쓴 게 어마어마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산림청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야 산림청 그 설리 폭발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 예산이 소나무 설리 폭발이 예산 올렸는데 자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굳혀졌어요.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예산은 고정 예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참나무 입마름병이라는 게 따라와줬어요. 또 그거 뭐 이어서 뭐 어떻게 심심하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소나무의 이동을 뭐 통제하고 뭐 이런 말이 한 번씩 나와요. 그 예산은 사라질 뻔 할 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심정적이지만 산림청이 다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산 없어질 것 같다? 그럼 소나무 한번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놔둬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소나무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식생은 변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나무의 귀족, 이거는 반송이라고 해서 비싼 나무인데 요즘 가격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거 심은 사람들 망연자실하고 계십니다. 나무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저기 시골에 싼 밭을 하나 사요. 크게. 그리고 묘목을 심어놔요. 한 50년 후에 돈 될 만한 나무들, 주목, 반송, 뭐 이런 거 심어놓고, 자식, 손주한테, 일단 넘깁니다. 왜? 땅값만 치니까. 배추밭, 뭐, 이렇게 배추 쳐가지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50년 후에, 70년 후에 돈 될 것이다.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 많아요. 중요한데 몇 푼 안 내도 되잖아요. 시골에 밭대기 그거 얼마 되도 안 하는 걸. 그래가지고 나무로 나중에 팔아서 돈이 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좀 인기 있다가 요즘 별로라. 이거 심은 사람들 제발 좀 이거 어떻게 팔 데 없냐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이 유행이 있거든요. 또 나무가 안 팔리면은 이게 인건비만 들어가요. 파내는데. 자, 이것도 주목이라고 해서 비싼 나무입니다. 이 주목은 원래 왜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했냐면은 1000년 이상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은 곳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뭐 바둑판을 최고의 바둑판의 재료다 이래가지고 안 좋은 얘기지만 예전에 군인들이 이거를 많이 잘랐어요. 헬리콥터를 내리고 군인들이 자기 국가의 헬리콥터를 그냥 자기 바둑판 만드는 데 쓰고 예전에는 군인들이 굉장히 그 법이 없었던 나라인 것 같아요. 야 저기 저 바위 괜찮네? 그러면 그걸 잘라서 저기 서울에 있는 정원에 가고 뭐 이랬다는 설도 있고 저도 군인들 대상으로 해서 막 나무 옮기는 거 제가 찾아내가지고 구발해가지고 옷 벗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군인의 힘이 세요. 법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바둑판의 최고의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먹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주먹이 공식적으로 잘라진 케이스가 2번이 있는데요. 한 번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무주 리조트에서 했던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올림픽, 이번에 평창 올림픽 공식적으로 잘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고도가 높은 곳에 최고의 높은 곳에 살았는데 500년 되네, 700년 된 나무 이런 나무를 무주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다 옮겨라. 슬로프에 놔두지 말고 다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100% 옮겼어요. 근데 100%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것도 이렇거든요.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가 있어요. 나무도. 아니 여기서 700년 동안 지금 완전 노년기인데 그 나무를 700년 사례를 아무리 크게 이거를 흙하고 붙여서 옮긴다고 해서 산다라고 기대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평창 올림픽 때는 거꾸로 봐라 노년기는 안 된다.
그냥 자르자. 법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기만 옮겨.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만 이식을 하는 거로 결정이 되면서 큰 나무는 올림픽이니까 이거는 특별법이에요. 모든 법을 초월하는 법. 이 아직 우리나라는 통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통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캐나다에서 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밴쿠버. 그거 할 때 밴쿠버 시내 건너에 그 다리가 2차선 다리가 있고요. 거기서 더 들어가면 스키장이에요. 그 스키장을 근데 올림픽이니까 도로를 편도 2차선을 넓힌다. 그쪽 사는 모든 주민이 반대했어요. 넓히지 마. 아니 무슨 열을 올림픽 한다고 여기를 넓혀?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도로 넓히지 마. 결국은 캐나다 정부가 안 넓혔습니다. 안 넓히고 불편한 대로 15일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밴쿠버는 그건 선진국인 거예요. 자연을 더 보존하는 것이 올림픽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대대손손. 근데 지금 저는 걱정입니다. 강원도 분들. 평창 올림픽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강원도 간다 그러면 기본 2박 3일은 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 요즘은 찜질방 잠깐 뭐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당일치기 다 돼요. 거기서 왜 먹고 왜 자야 돼요? 그렇잖아요. 집에 오면 되지. 훨씬 불리해진다. KTX 제가 볼 때는 아니옵시다. 태백시가 아주 대표적인 도시예요.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자요 거기서. 그냥 오면 되지 뭘 서울로 뭐하러 거기서 자냐고요. 불편하게 돈 내가면서 집에 와서 편하게 자지. 그런 시대는 불편함이 있을 때 더 유리한 게 훨씬 많다는 것에 대한 바로 앞에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나중에 다 후회할 겁니다. 평창의 올림픽 저는 아니올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강원도의 자연장 이거에 대한 가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진짜 뭐 이런 말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앞을 바로 못 보는 투기꾼들은 다 뭐 편승해서 들어갔다 다 나오겠지만 나머지 사람 남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이에요. 주먹이나 구상나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는 죽은 나무죠. 그대로 있어도 이 가치가 어디서 돈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요? 100억을 준다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이런 가치를. 이걸 돈으로 안 되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걸 다 없애놓고 그렇습니다. 성질 나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자, 솔방울은 어떤 의미일까요? 솔방울이 많은 게 건강한 나무일까요? 적은 게 건강한 나무일까요? 솔방울이 하나는 많이 달렸어요. 하나는 적게 달렸어요. 어디가 건강하다? 많은 게 건강한 나무다. 손 들어보세요. 적은 게 건강한 나무다.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4대 0으로 적은 게 건강합니다. 모든 식물은요. 스트레스, 우리나라 선조님들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훌륭한 선조님이었어요. 식물의 스트레스라는 거를 우리 예전에 다 알고 살았어요. 예전에 이제 시집을 가요. 자, 시집을 갈 때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집안에 사람을 누굴 들여요? 며느리감을 들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감을 부를 때 어떻게 식물 시험을 먼저 봐야 돼요. 식물을 모른다? 그러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전에는 초급모피를 해요. 먹을 게 없을 때. 그럼 주변에 있는 자연물을 채취해와야 되는데 이게 독천지, 약천지, 먹을 수 있는 건지 못 먹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는 무식한 며느리를 받았다. 그 집안이 안 망하고 뭐 당연히 망하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로서는 며느리감 받을 때 엄청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식사 이제 밥을 하고 나면은 누구부터 드려요? 같이 드셨나 옛날에? 어르신 드리고 남편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뚜막에 앉아서
굉장히 뭐 비참한 것 같이 드시고 계시지만 그 독이 있는 이 식물들은요 대치잖아요. 그럼 김이 한 김 빠졌다. 한 김 빠졌다. 늦게 먹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먼저 먹는 사람이 센 거 먹는 거죠. 김 빠지기 전에 먹으니까 따뜻한 거. 그래가지고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하고 다 이상 없나 보다. 그러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옛날에 산골로 갈수록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 우리나라의 전통 조경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 조경. 전통 조경을 보면 앞마당에 심어야 되는 나무, 뒷마당에 심는 나무,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나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뒷마당에 심는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조상의 지혜입니다. 뒷마당에는 우리가 시집을 가면은 패백을 드려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감한테 뭘 던져줘요? 밤, 대추 이런 걸 왜 던져줘요? 자손을 번성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뒷마당에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들을 심었어요. 뒷마당에는 여성들의 공간이에요. 장독대도 앞마당에 있는 거 보셨어요? 다 뒷마당에 있어요. 그런 장독 갈 때마다 옆에 대추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많이 달린 걸 보면서 자손을 번성할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뜻으로 진짜 뒷마당에만 심었어요. 그랬는데 시어머니께서 시킵니다. 얘야 뒷마당에 대추나무 시집 보내거라. 에이? 나무를 시집을 보내요? 시집 어떻게 보내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5개요. 아무도 없죠? 네, 없을 줄 알았어요. 네. 돌을 가지 사이에 하나 딱 끼면 시집 보낸 거예요. 가지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끼면 돼요. 그러면 대추나무 입장은 뭐야? 뭐가 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많이 살아요. 자손을 번성시키고 죽을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식물의 스트레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많이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며느리께서 알아서 겨야 되겠다. 바로 시집 보내고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저는 알아서 시집을 보냈어요. 난리 납니다. 경천. 왜? 연속으로 가면은 그 나무 진짜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 해를 쉬게 해줘요. 그걸 해거리 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한 해를 쉬었고 개똥도 좀 갖다가 묻어주고 뭔가를 좀 보호를 해요. 그러면 열매가 적게 달려요. 그러니 우리나라 선조님들이 얼마나 식물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알고 살았냐. 다 그거를 자연을 알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뭘 이렇게 서류로 문서로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건 기본인 거예요. 구전으로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르쳐줬던 그냥 대대손손 우리가 인디안의 지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 선조님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솔방울이 많이 달리는 나무는 죽을 때가 된 나무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소나무 살 일이 있으면 솔방울 별로 없는 나무를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식물은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자기 방어 물질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 치유를 다 해요. 다시 껍질이 싹 형성됩니다. 언제 그랬지 같이. 진짜요. 등산을 하시다가 보시면은 뿌리가 노출이 돼 있어요. 흙에 등산로에.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때는 뿌리가 아니에요. 노출되면 가지가 된 거야. 덮으면 안 됩니다. 보면은 껍질이 형성돼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옛날에 뭐 처음에 저 한 30년쯤 전에 환경운동을 한다고 북한산에 있는 나무를 이 뿌리가 노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유행했던 게요. 흙을 지고 올라가요. 진짜 흙을 지고 가서 덮어줘요. 아유 불쌍하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는 늦은 거예요. 더 이상 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나무는 10cm, 15cm 요 사이에서 숨을 쉽니다. 뿌리. 노출이 되면 숨을 안 쉬어요. 그런데 그걸 더 덮어요? 안 되는 거죠. 노출이 돼 있는데 그건 더 덮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내로 제가 영국 가서 봤는데요. 큰 온실이 있는데요. 에덴 프로젝트라는 게 2000 밀레니엄에 만든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엄청나게 큰 유리온실 같은 곳인데 시간이 되면 바람을 세게 불어요. 바람을 불어요. 왜 불어?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만 놔두면 나무가 넘어가요. 거기 온실 안에 있으니까 바람을 탈 일이 없으니까 뿌리를 깊이 박을 일이 없는 거예요. 물도 위에서 주니까 뿌리가 다 위로. 그래서 이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인공 바람을 씌워야지만 얘가 뿌리를 바닥으로 안 넘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식물도 다 생각이 있고 살아가려고 다 노력하고 있고 자손을 번성시키고 죽을 의무를 가지고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식물 중에 단순 명료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고 산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자손을 많이 번성시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두 가지. 잡생각이 없어요. 단순 명료하게 산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좀 잔머리라는 것 때문에 복잡하죠, 세상이. 자, 여기 이제 피톤치드가 유행이에요. 뭐 여기 저기 뭐 난립니다. 피톤치드. 편백이 더 좋다. 뭐 잣나무가 좋다. 뭐 삼나무가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편백나무가 직경이 30-40cm 정도 되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편백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일본에서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국산이 편백이 되려면 목재감으로 쓸 수 있는 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나무는 매꾸가 없어요. 아직까지. 심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100년 정도 돼야 한 4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빨리 정하겠습니다. 노고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가 노고수, 오래된 나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동네 어귀에 가면은 큰 나무가 한 그루씩 있어요. 지금도 시골 가보시면은 동네 입구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아 옛날에 여기 동네가 있었구나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정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자목 이렇게도 얘기하고 동네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산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나무 중에서 느티나무가 많아요. 대부분이 느티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도 있지만 이 느티나무가 빨리 자라면서도 가지를 넓게 벌치고 그늘을 빨리 줘요. 그리고 나무가 튼튼해요. 딴 나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느티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요. 왜 이름이 느티나무냐 그랬더니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잎이 늦게 튀는 나무입니다. 느티나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진짜 늦게 튑니다. 이거보다 더 늦게 튀는 애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거 좀 따지지 말아요. 따지는 분들 꼭 있어요. 딴 나무가 더 늦게 튀는데 왜 선생님 저도 다 책 보고 얘기하는 것 뿐이 없는데 왜 저한테 괴롭히시냐고 뭐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뜻이 있다. 이 나무는 예전에는 나라에서 못 잘리게 했던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전쟁에 나면 마차의 바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나무가 튼튼하고 크기 때문에 옛날에 나무로 바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나라에서 잘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뒀던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회양목이라는 나무예요. 회양목. 근데 얘가 원래 둥글 이렇게 안 잘라 놓으면 치렁치렁해요. 근데 180년 정도 된 회양목 한 그루가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한 그루가. 근데 걔 나무 두께가 제 팔뚝 그렇게뿐이 안 돼요. 그 얘기는 180년이나 자랐는데도 더디게 자라는 나무이다. 그러다 보니까 더디게 자라니까 나무의 재질이 굉장히 다른 나무에 비해서 튼튼해요.
그랬는데 옛날에 왜 이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없냐? 나라에서 걷어들인 나무입니다. 뭘 만들었냐? 저 끝에 있는 호패를 만들던 나무예요. 조선시대 때 주민등록증 같은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게 튼튼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파가지고 근대에 와서는 나무 도장을 팔 때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가 별로 안 남아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안 쓰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남지 않겠냐. 제가 저번 달에 일본에 가서 해양목 500년 된 애를 봤거든요. 이만해요. 이게 500년 된 애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디게 자라는 나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향나무라는 건데 향나무. 향나무는요. 향을 피우는 때 쓰던 나무예요. 향을. 그래서 큰 능이 있죠. 능. 뭐 임금님 무슨 뭐 세종대왕 능 이런 데 능 가보시면 능이 있고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제기를 보관하는 이렇게 조그마한 사당 같은 게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시면은 꼭 향나무 있습니다. 왜? 거기 쓸 일이 있으니까 향나무를 심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풍이에요. 요즘 단풍이 이제 막 단풍이 이렇게 드는데 얘가 이렇게 씨가 이렇게 달립니다. 씨가 이렇게 떨어질 때 따로따로 떨어져요. 근데 옛날에 사람이 크게 되면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얘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면 싹을 못 틔웁니다. 그 자기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요. 그래서 저렇게 프로펠러 비행기까지 이렇게 돌면서 날릅니다. 바람을 타고. 그걸 보고 과학자들이 발명을 했어요. 프로펠러 비행기를 발명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의 현상을 보고 발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닷가에 사는 개 있죠. 바닷가에 사는 개. 눈이 이렇게 짝대기 같이 이렇게 길게 해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여기다가 착 감추죠. 좌우로. 이 짝대기 위에 눈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걸 보고 과학자들이 발명한 게 있어요. 뭘까요? 잠수함에 있는 잠만경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 바다에 있는 개 눈을 못 봤다면 인간이 절대 잠만경은 나올 수 없는 발명품이다. 당연히 눈은 바로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짝대기를 올려가지고 저 눈을 만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바다, 이 모든 생명체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다가 나온 결과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게 무궁무진하게 지구상에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만 또 연구했던 사람이 있는데 재미있어요. 그걸 보면은 굉장히 이것도야 아스피린 있죠. 아스피린도 어디에서 나왔냐? 로마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왔다 열이 난다. 그러면 버드나무 잎을 씹어놔. 그게 계속 나오다가 그 버드나무에서 성분을 찾았더니 거기에서 천연 아스피린 신약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아스피린이 지구인을 많이 살렸어요. 그죠? 신약 개발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른 봄에 잎이 나지 않고 꽃이 피는 노랗게 제일 일찍 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피는 애, 산에서 피는 애.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나는 산수유고 집, 공원 폈다 산수유, 산에서 폈다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자, 김희정 시인이 얘기하는 동백꽃, 동백나무가 아니고 생강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희정 시인 저 춘천 쪽에 가면은 김희정 역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말했던 동백꽃은 생강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기 보고 참꽃, 개꽃. 우리가 참자가 붙으면 진짜라는 뜻이 있어요. 개자가 붙으면 좀 안 좋다. 진짜 날이는 뭐예요? 진짜 날이 참날이겠죠. 조금 안 좋은 날이는 개날이. 물에 있는 날이는 물날이 아니에요. 미날이죠. 그렇게 해서 개복숭아, 개살구,
뭐 개자가 붙으면 그 중에 좀 안 좋다. 참자가 붙으면 진짜다. 그럼 진짜 새는 참새. 진짜 기름은 참기름. 진짜 이슬은 참이슬. 진로가 풀면은 참 이슬이 된 거예요. 진짜요? 진짜. 네. 그래서 참자가 붙으면 그게 참꽃이라는 말은 먹을 수 있는 꽃이다. 그래서 진달래를 얘기하고 있고요. 쟤는 먹지 말라고요. 독이 있다고 해서 철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쭉과 진달래를 어떻게 구분해요? 봄에 이러면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점이 하나 딱 있어요. 뭘까요? 퀴즈입니다. 네, 꽃만 나는 참그 진짜. 맞습니다. 와, 와, 꽃만 났다. 잡히는 대로 들을게요. 얘는요, 보세요. 꽃만 났어요. 입이 없죠? 근데 얘는 꽃하고 입이 같이 납니다. 근데 헷갈릴 때가 언제냐면은 얘가 질 때쯤 되면은 입이 나요. 얘는. 그래서 얘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때까지 꼭 먹겠다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점이 있고 뭐 점액질이 뭐 그거 왜 드세요? 끝물을? 그때는 끝물이라는 얘기예요. 딱 꽃만 있을 때는 아주 제철이고 끝물에 괜히 드시지 마세요. 잘못 먹으면 철쭉 먹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아까 길가식물 중에 대표적인 두 번째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추어탕 먹을 때 이렇게 가루 산초 나무네요. 얘가 이렇게 있다가 파랗게 열매가 달다가 까매집니다. 까매지면은 이걸 가지고 기름을 짜 먹는다고 산초 기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루를 빻으면은 산초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가 몸에 좋으면서 향기가 나는 식물을 허브 식물이라고 그래요. 허브 식물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더 대표적인 게 쑥이에요. 쑥. 향이 있죠. 쑥쑥 자란다고 해서 쑥이에요. 쑥은. 진짜요. 근데 얘는 산초인데, 얘가 싫어해요. 얘가 누구죠? 모기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 산초 잎을 눈 밑에, 귀 밑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얼굴 쪽은 안 와요. 일단. 진짜요. 향을 맡아보면 약간 레몬향 비슷하면서 뭔가 향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에서 모기불을 피워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불을 피워 놓습니다. 그럴 때 산초 가지를 꺾어서 중간에 한 번씩 던져요. 그러면 향이 쫙 퍼지면서 모기들을 죽이지는 않으면서 쫓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거기에 있고, 근데 얘는 이렇게 열매를 꼭 끝에다만 달아요. 이 밑에는 안에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열매를 왜 달았을까요? 추어탕에 넣어 드시라고? 그러지는 않겠죠. 기름 짜 먹으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든 열매는 자손을 번성시키려고. 근데 누가 먹어야 되냐? 새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새들이 가시 찔릴까봐 끝에만 날아요. 그래서 먹고 날라서 싸야 돼요. 그래야 과즙을 녹여서 태비를 붙여서 딱 땅에다가 고정시켜줘죠. 그런데 길가에만 쌓여야 돼요. 길 안에 저 숲속에 쌓으면 안 나요. 싸게. 그래서 길가 등산을 하시다 보면 이 산초 나무는 길가 쪽으로만. 등산로에서 5m 이상 안쪽은 없습니다. 햇볕이 안 들어오죠. 주변으로 쫙 포진이 돼요. 그래서 얘가 있다. 그러면 누가 있냐? 산호랑나비. 호랑나비가 얘를 좋아해요. 호랑나비가 꼭 있습니다. 얘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산초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나비가 산제비나비하고 얘네들이 여기에서 자랍니다. 100일 동안 피는 꽃. 백일홍이겠죠. 백일홍은 초하류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얘는 목백일홍.
죄송합니다. 목배기로 이라고 해서 남쪽 날에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요. 진짜 100일 동안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진짜 100일이라는 의미는 얘는 지면서 옆에 계속 나요. 지고 나고 그래서 100일이라는 의미가 딱 100일. 이거 103일 됐는데요. 이런 거 아니고요. 길게 핀다. 이런 의미를 100일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요. 얘가 또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거 꽃 보셨나요? 나무인데 공원에 가면 많아요. 이렇게 화장솔 같이 6월달쯤 꽃이 피는데요. 향도 있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났는데 밤이 되면 오므라듭니다. 낮이 되면 다시 펴져요. 비가 와도 오므라집니다. 자귀나무라는 애인데요. 예, 일명 합판목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거는 부부의 금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앞마당에 심던 나무다라고 해요. 참나무 육형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참나무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자, 굴참나무, 껍질이 굵은 참나무라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그 참나무 중에서 참나무 껍질을 이용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굴참나무 껍질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기와 대신 올렸다. 그러면 너와 집이라고 해요. 굴참나무 껍질을 이용했다. 굴피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굴참나무의 피 껍질을 이용했다. 그래서 굴피집이라고 그러는데, 참나무 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나무라고 그랬죠. 근데 참나무 하면 애게 이러는데 오크통 이러면은 오크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크가 참나무죠. 그래서 굴참나무 코르크마개 아시죠? 코르크마개가 굴참나무 껍질을 이용한 거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있어요. 자연 속에서 집재료를 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마다 우리도 이렇게 어디 외국을 가보면은 대나무만 가지고 지은 집 뭐 있어요. 그 지역에서 흔한 걸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뭐 옛날에 뭐 건재상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돌, 흙, 나무를 가지고 이용해서 집을 지었는데 딴 건 다 되는데 굴뚝이 문제였던 거야. 굴뚝. 나무로 하자니 불에 타버려요. 돌로 하자니 구멍이 뻥뻥 뚫려요. 흙으로 하자니 높이 못 사요. 그래서 나온 게 굴참나무 껍질을 벗겨서 굴뚝을 썼더니 불에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나도 굴참나무는 불에 안 탑니다. 겁만큼 쓸려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다고 절대 안 타는 건 아니에요. 막 절대 안 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큰일 납니다. 근데 어쨌든 불에 잘 안 탄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졸참나무는 작아요. 열매도 작고 잎도 작고 쫄병참나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신갈나무가 뭐냐면은 능선부의 얘네들인데 예전에 나그네들이 한양을 간다 하면은 능선길을 타고 갑니다. 가다 보면은 소나무가 있고 이 신갈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바닥이 아파요. 가다 보면은 그런 이 신갈나무 잎을 따서 신발 밑에 깔아요. 신갈나무가 신갈나무로 됐습니다. 신갈나무가 신갈. 상수리는 뭐냐? 임금님상이 뭐예요? 수라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몽진 같다고 그래요. 임금님은 뭐 피난 가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쌍놈들이나 피난 가는 있습니다. 임금님은 몽진 가신 거예요. 몽진 가셔서 드실 게 없었어요. 야, 그때 먹었던 도토리묵이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궁궐로 돌아와서 임금님 상을 수라상을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제일 앞상을 높을 쌍자를 붙여서 상수라라고 합니다. 상수라에 올랐던 열매가 달리는 나무다. 상수라, 상수리가 됐다고 합니다. 떡갈나무는 뭐냐면요, 떡을 쌓아놓으면은 쉬지 않아요. 한국, 중국, 일본은 떡을 쌓는 방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떡을 싸서 하면은 방부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잎도 크고, 그래서 떡갈나무라는 말이 있었고, 갈참나무는 껍질이 새 것으로 간다. 이게 부슬부슬 떨어진다. 그래서 갈참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6가지의 참나무가 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갈잎 다른 거 있는데요. 그 정도.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갈등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예요. 얘는 보세요. 오른쪽으로 꼬였어요. 얘는 왼쪽으로 꼬였어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서 갈등한다. 이렇게 단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얘기라. 자, 끝내겠습니다. 그냥. 너무 제가 길게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혹시 이제 빔 끄셔도 됩니다. 이게 에너지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요. 빔이 전기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PPT 제가 강의 잘 안 합니다. 이제 그냥 아날로그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의 해설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해설 이런 뭔가 안내를 하는 이런 역할들이 있을 건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반딧불이 축제를 무주에서 합니다. 무주군에서. 저희도 성남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22회를 했어요. 22년 전에. 무주도 22회예요. 똑같은 해에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그쪽은 행정에서 예산을 엄청 들인 축제를 하고 저희는 민간에서 없이 그냥 축제를 했어요. 똑같이 매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축제를 가면 반딧불이 탐사대라고 해서 45인승 버스를 타고 반딧불이가 나오는 곳으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렸다가 시간을 줘요.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와요. 그리고 돈을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입장에서는 적자예요. 비싸게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첫 해부터 제가 계속 탔죠. 타보면은 이렇게 우리 무슨 행사 무슨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모자 쓰시고 유니폼 입으시고 짧은 치마 입으시고 그런 이벤트로 오는 분들이 그 버스에 안내를 하러 타세요. 저 타시면은 이분 해설이 뭐냐면은 네 지금 가는 곳은 무슨 이입니다. 여기 내리시면은 농로가 있고 좁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반딧불이 많이 보고 몇 시까지 꼭 오셔야 돼요. 버스 떠날 거예요. 그 멘트가 끝이에요. 그럼 내려요. 내려가지고 이제 시간 막 보고 있다가 반딧불이를 보고 안 보고는 팔자한 거죠. 네. 그러면 팔자죠 당연히. 그 다음에 시간 맞춰서 빨리 그 버스 몇 호차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읍내까지. 그런데 좁은 마을에 버스가 10대가 들어가면 주차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진짜 좁은 마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 한 일주일간 축제를 합니다. 그 마을은 다음날 낮이 되면은 초토화가 돼 있어요. 도시에서 왔던 분들이 뭔가 저녁을 드시고 어두워서 왔는데 일단 화장실이 없어요. 주변에 시골 마을에 무슨 화장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 막 지나가는 데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논두렁, 밭두렁 다 하여서 고추밥 밟고 뭐 아작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난리가 나죠. 다음날 내년에 다시 하나 우리 동네는 반딧불이 없어. 그런 게 어디냐고. 작년에 했는데 우리 올해 또 하라고? 조사를 해도 안 나와. 우리는 없다 파요 다.
그리고 그 축제를 하시는 그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축제가 딱 끝나면은 그 다음날 나한테 비읍자도 얘기하지 마라. 반딧불이의 비읍자도 듣기 싫다. 또 한 달간 집에 못 가고 저녁마다 야근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시골이라 어디 거짓말도 못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어디 갔는데 뭐 전주 가는 차 타는 걸 누가 봤대는데 뭐 어느 다방에서 누가 뭐 누구 뭐 갈비집에 있더라도 다 하는 거예요 동네. 그러니까 아프다고 퇴근하면 집안에만 딱 있어야 돼.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주변이 눈이 뭐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 첫 해부터 예절함으로 출발을 했어요. 반딧불이가 이 땅을 지켜줄 것이다. 반딧불이 때문에 그 땅이 살았어요. 지켜지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딧불이가 이제 축제를 한 이유가 반딧불이가 있다라는 걸 누구한테 많이 보여줘야 이 장소가 살 것 같아서 모집을 해서 저녁에 뭔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진짜 반딧불이야.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절함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무교예요. 종교가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절함이 있었어요. 반딧불이가 그때는 몇 시대에 나오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전혀 반딧불이에 대해서 뭐 전문가도 없고 그래가지고 늦게 갈수록 많겠지. 이 도시 주변이니까 환한 불빛이 있고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늦반딧불이라고 해서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나오는 애인데요. 걔는 어두워지고 1시간만 불을 켜고 싹 끄는 애예요. 딱 어두워지고 1시간만 불을 켜는 거야. 근데 그걸 늦게 갔으니 12시, 1시 더 늦게 가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한 4일 정도 다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없나? 너무 예전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여름밤이다 보니까 여름 철새 중에 호랑집바퀴라는 새가 있습니다. 걔가 꼭 애기 울음 소리를 내면서 따라와요. 산길을 가면 계속 따라옵니다. 예전에 1980년대 초반에 그 청와대에 들어가셨던 좀 머리 좀 없으신 분이 밤마다 걔가 우니까 뒷산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 명 또 안 좋은 짓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모 전문가께서 와서 이 새는 호랑직바퀴라는 새로서 한국의 여름 철새이며 뭐 이렇게 해서 해줬더니 안심을 하고 금일봉을 받아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워요. 밤에. 그래서 서로 농담을 야 우리 따라오냐? 막 이러는데 발이 계속 빨라져요. 겉으로는 뭐 아닌 척 하는데 발걸음이 계속. 그런데 4일 때 되는 새벽 3시 반쯤에 거의 다 내려와서 10m 전에서 한 마리가 오른쪽에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야, 봤다. 그 다음날 바로 유인문에 천연기념물 342호에 있는 반딧불이와 343호 뭐 서쪽새 황조롱이가 사는 맹산을 살려야 된다. 대접을 막 만들어서 전철 타고 그냥 막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은 게 뭐냐면은 얘는 그 우리가 있는 산이 맹산이거든요. 맹산에 있는 그 맹산 반딧불이 총회가 열려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니 너가 오늘 나가줘야 되겠다 해서 내보냈다는 믿음이 있어요. 안 그랬으면 그때 불빛을 낼 수 없었거든요. 뭔가 있었다. 그리고 체험교실을 딱 하면은요 해설을 합니다. 반딧불이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자 이제 한 3마리 5마리 나와요. 근데 자 한 열흘간 한 다음에 끝나는 날 자 이제 내년을 여기에 사는 반딧불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다 힘 모아 주세요. 그럼 네 우리 애기들은 다 해요. 3마리 봐도 은하수가 쏟아지는 뭐 애들이 표현이 난리가 나요. 그게 무슨 힘이냐? 예절함과 반딧불이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었지. 뭐 반딧불 숫자 많다고 막 너무 많어 너무 즐거웠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봤냐 해설이 어떻냐
얼마나 전달을 해줬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거죠. 해설은. 그렇게 해서 딱 하면서 딱 끝내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두 마리가 우리 상공을 비행을 해요. 진짜. 야, 우리 내년에 보자고 인사하네요. 그러면 야,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진짜라고. 다 진짜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힘으로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그 맹산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반딧불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먹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논도 다시 복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반딧불이가 잘 사는 명소가 됐어요. 사실 저희가 세계적 명소도 됐습니다. 뭐 무슨 공원 100억 이렇게 드릴 게 아니라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996년도 이때 출발했는데 2002년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 발전 리우 플러스 10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저도 갔는데 한국에서 사례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게 우리였던 거예요. 시민 참여로 했다. 그러니까 무슨 업자가 했다 이거 가지고는 어디 가서 이걸 못 디미는 거예요. 시민들이 노력해서 야생화도 심고 습지도 만들고 반딧불이가 돌아오고 논도 복원하고 이 사례로 환경부에서 저희 사례를 영문으로 다 만들어서 영상 만들어서 요하네스버그 가서 막 계속 들은 거예요. 속으로는 굉장히 좋았죠. 앞으로 더 지켜질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요, 저희도 지금 숲 해설, 뭐 자연환경 해설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생태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IT로 쭉 갔댔어요. IT로 가다가 지금은 다시 다 아날로그로 바꿨습니다. 아날로그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전달자가 부지포 자르고 뭐 이것저것 구해가지고 교구를 만들어요. 다 교구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교구를 가지고 해설을 할 때와 파는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와의 전달력이 과연 어디가 높냐. 정성이 들어가서 내가 만든 교구를 가지고 전달할 때는 그 배가 된다. 배가 된다는 게 확인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꼭 그러면 교구를 다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뭔가 내가 하다 때 정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감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성을 느껴요. 저는 그렇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더라도 내가 진짜 진실되고 정성을 들여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기계적으로 툭툭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극과 극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워낙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해설가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군들이 계세요. 지금도 이번에도 저희가 해설을 가정을 한 20년 이상 해오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관리자를 오래 해보시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지시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와서 하면은 대부분, 다는 안 그런데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 출신 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요즘 애들은 싸가지들이 되게 없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을 만날 때는 내가 유치원생이 돼야 되는데 내가 거기 눈높이를 맞춰서 해설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가리키려고 드니까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시하고. 그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뭘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애들이랑 노는 겁니다.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무슨 식물 전공하는 대학원생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막 자꾸 오래 해설을 하다 보면요, 자꾸 학술적으로 바뀌어가요. 뭔가 조금 더 고급적인 정보를 내가 알고 있고 이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더 있어 보이는 줄 아시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초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이 해설가를 한 20년 된 분, 이런 분들도 한두 분 계신데 3년 될 때 그 마지노선이에요.
같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3년쯤 되면은 속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건방파가 딱 생겨요. 나 다 알아? 나는 전문가야. 뭐 어떻게 다 알아요? 절대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곤충 딱정벌레군을 박사학위를 받은 분하고 자기하고 딱정벌레 가지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부분은 겉핥기를 알고 있는 건데 이분은 나는 다 안다 라고 착각을 한다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해설가 양성할 때 오면은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곤충 강의를 하고 있는 분한테 식물과 연관된 질문을 해요. 슬쩍 딱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잘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이분이 이제 어디를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 야 오늘 그 누구 박사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뭐 물어봤더니 잘 모르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 박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 삶의 활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거는 진짜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나 오래돼도 내가 초심, 내가 그 처음에 했던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오만 이런 것들이 생겨간다라는 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 우리가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의 소양은 요즘 뭐야 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죠?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좋아요. 갖다 대면 이름이 나오는 판에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꽃 이름을 30개 알고 300개 알고 그게 왜 중요한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예를 들면 생명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걸 기본에 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생명 존중이라든가 이런 쪽 포커스인 거지. 그런데 그걸 뭐 지식적으로 그건 책 보고 살지 뭐하러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해설가 양성과정 자연환경의 식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 2시간 수업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자꾸 실내에서 버티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그래서 막 PT, 동영상 막 이런 걸 계속 설어요. 가만 놔두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할 때마다 강사들 다 모아놓고 30분을 절대 넘기면 안 된다. 실내 수업을. 그래서 유치원생이 왔어요. 심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유치원에서 유아교육 전공을 한 전공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다가 오래간만에 버스 타고 생태학습원에 왔는데 앉혀놓고 동영상을 보여줘? 그거는 유치원에서 봐야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보냐. 당신들이 유아 전공했어요? 유아교육? 전공 안 했잖아요. 지금 장난치자는 거예요? 교육하기 먼저 알아요? 막 심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냐. 아니 거꾸로 손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유치원 그 데리고 온 사람 입장은 그럼 유치원에서 동영상 다 인터넷에 떠도는 거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PT 보여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거 안 해도 바깥에서 가서 관찰하고 그 시간을 보내줘야 손님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올 거 아니냐. 우리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직업군이 무슨 고상하게 교육자?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교육학도 안 했는데 제가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뭐가 오전격 어떻게 그렇게 일기예보만 보고 오시냐고. 알아서 다 안 올 거고요.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알아서 선생님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왜 그걸 판단을 해서 알아서 끼냐고요. 그건 핑계일 뿐이다. 당연히 교사가요. 학생들의 야외 활동 이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체크하게 돼 있는 것을 굳이 우리 서버들이 우리는 부의 부 주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것까지 책임 안 져도 된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다 계시다.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선생님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당신이 걱정 안 해도 걱정해 줄 사람이 너무너무 우리나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숲 옆에 와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여기 굉장히 허파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여기가 뭐 하던 데인지 아시죠? 경마장이었잖아요. 과천으로 갔지만 옛날에 경마 하면은 말들이 이렇게 대변을 많이 보세요. 굉장히 엑기스 지금 과천에 가면은요 하수영말 처리장이 서울대공원하고 경마장 때문에 엄청나게 고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동물들이 소, 돼지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옛날에 육식을 좋아했는데 육식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기후변화에 엄청난 문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호주의 소가 방귀를 껴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죠. 저는 이제 쿠바를 가보고 진짜 야 쿠바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쿠바 국민들이 다 건강해져 버렸어요. 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죠. 동구권이 무너지고 나서 그동안 소련으로부터 받아왔던 석유 하나도 안 오죠. 먹거리가 50%는 그래도 자급자족 하던 나라예요. 50%가 안 들어오는 순간에 일단 차는 다 쓰고 다 걸어 다니고 자전거 중고 자전거 갖다가 공산주의니까 알아서 타고 다니라고 그러고 차는 한 방울도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먹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열대성 기후에서 농약도 없고 비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빨리 농사를 져서 풀떼기라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먹은 게 자연농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이 뭐 선택권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렁이 농법 뭐 이제는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 그거 바로 따자마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귀에다 다 심고 그래서 도시농업이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농업보로 저도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 때문에 그 나라로 1인당 한 600만 원씩 들여서 연수를 가요. 진짜 많이 갔어요. 진짜. 가서 그거 농장 구경하고 그거 보고로 500~600만 원을 들여서 갑니다. 막 그것도 저 캐나다로 해서 밴쿠버에서 뭐 토론토로 해서 또 26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리조트 되게 좋거든요. 리조트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도시농업으로 500~600만 원씩 들여서 가요. 그걸 한국에서도 지금 하는데 대부분 자연농업을 한국에서 했던 분들도 다 농약 중독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사를 안 짓든지 농사를 지으려면 자연농법뿐이 안 되는 그분들이 자연농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건강한 먹거리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꼈던 게 그런 사회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뭔가 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주시겠지만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얘기를 했을 때는 전달력이 높다라는 거는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 핸드폰 고리 때문에 막 즐거워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못 받았다가 막 괴로워하신다든가 그래서 그럴까봐 제가 일단 오신 분들은 다 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제가 가져갔으니까 이따가 이거는요 제가 사실은 직접 다 만든 겁니다. 이건 어디서 파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이걸 과연 누가 돈을 주고 살까? 아직 판매는 안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요즘 막 목공 요즘 트렌드가 있거든요. 돈 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가 직원들 월급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뭐 요즘 새집 만들고 또 뭐 컴퓨터 뭐 모니터 다이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건 이제 액세서리로 제가 강의 다닐 때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제가 저 도토리 핸드폰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명함을 줄 때 꼭 줘요. 명함을 줄 때. 그러니까 핸드폰 고리랑 같이 주는 애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판에서.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쿄에 가서 우에노 공원이라는 데 가면은 일본 과학관이 있어요. 과학관에서 이렇게 막 가는데 누가 저기서 정상 이러는 거예요. 무슨 나를 부를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도마들이 막 와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막 와서 이제 정상 그래서 네.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탁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줬던 핸드폰 고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고이 막 이러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3개 꺼내가지고 탁 주면서 너 어떻게 내가 준 걸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이 삿포로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동경을 왔다가 국립과학관을 갔고 나도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못 잊어버리는 게 그 핸드폰 고리 때문에 못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트렌드, 나는 이런 거죠. 어딜 가나 그걸 뿌리고 다니니까 전 세계를. 어쨌든 그런 게 자기 이미지 메이킹은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우리 단체만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야 그거는 딴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래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거는 점수하는 거니까 우린 다른 거 하자. 그런데 그런 것이 따지면 개개인들도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뭔가의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건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죠. 그죠? 개개인이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고민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뭔가는 다 있다. 우리 내공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